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랫동안 집권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길래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장기 집권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4.19 혁명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사건으로 발췌개헌을 한번 보자. 발췌개헌.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좀 구분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시기 중에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선거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는 노력들이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파악하는 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연표를 한번 적어줄 거야. 연표를. 그래서 몇 년도에 뭐 했는지, 몇 년도에 뭐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48년, 그리고 한 요쯤 해서 50년, 52, 2년 주기로 한번 잘라볼게. 2년 주기로. 자, 54, 그리고 56, 58, 딱 맞네. 자, 60년. 이렇게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있었는가?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야.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초임 때에는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통령을 3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우리 재헌국회 같은 경우는 2년이죠. 2년. 그 다음에 이후로 바뀌어 4년, 4년 요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기간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은 대통령 선거, 파란색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신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췌개헌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1952년 이때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반장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비밀 투표인가요? 공개 투표인가요? 그렇지, 당연히 비밀 투표지. 근데 요거는 공개 투표야. 투표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 자, 우선 발췌개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배경,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왜 공개 투표를 하게 되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승만 정부의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지금 52년 기간이 뭐예요? 무슨 사건? 52년을 포함하는 아주 큰 사건이 뭐야? 그렇지, 6.25 전쟁이지. 6.25 전쟁 과정이었는데 두 가지의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첫 번째로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딱 이름만 봐도 양민 학살 했구나. 자, 두 번째로는 국민 방위군 사건. 자, 이 두 사건이 약간 이승만 정부의 그러한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단어 그대로 양민들을 학살한 거야. 우리 6.25 전쟁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막 너 빨갱이지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죽이고 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 애기들도 많이 죽습니다. 애기들이 뭘 알겠어. 자, 요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잖아. 군인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 국민방위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들을 그냥 전선으로 투입해? 아니지. 무기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그러한 물품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일부 장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악의 군사 비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만 명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제 폐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 엄청 전시 상황에서 미친 짓이지.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자 50년도에 이제 총선을 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반 이승만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히게 돼. 자,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당시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을까? 우리 옛날 기억해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간선제로 뽑았단 말이야. 간선제. 간선제가 뭐야? 국회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발췌 개헌에서 이 법을 바꾸는 내용은 뭐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특히 이제 시골,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나마 국민들한테 투표하는 게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아주 공포적인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공포. 뭐 어떤 게 있는가? 뭐 백골단, 뭐 따뻘대 이러한 정치 깡패들을 이용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출근 버스가 오면은 경찰이랑 군인이랑 이렇게 막 둘러싼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되게 공포적으로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개헌을 하는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중요한 내용인데 기립투표로 합니다. 예? 기립투표. 무슨 말이야?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반대하는 사람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반장 선거도 공개 투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민주적인 정신에 그리고 법치적인 정신에 좀 위배가 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플러스 알파로 요 당시에 이승만 이 정부는 국회를 어떻게 장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세력들 누구? 자유당을 창당해요. 자유당 창당 요렇게까지. 자, 그래서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요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다. 자유당 창당 뭐 이런 정도까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발췌 개헌 끊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건 뭐예요? 장기 집권이야. 더 대통령 하겠다라는 거야. 자, 52년에 이제 발췌 개헌 했습니다. 발췌 개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54년. 4, 4, 5입. 자, 4, 4, 5입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지? 올림, 버림. 올림, 버림이 뭐야? 4. 그러니까 5 미만의 숫자는 버리고, 5 이상의 숫자는 올림, 반올림을 할 때 올려버린다라는 거잖아. 4는 죽이고, 5는 올려버린다라는 거야. 자,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1954년 54 4452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요것 또한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배경. 자, 우선은 자유당이 굉장히 압승을 합니다. 압승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자유당이 되게 이제 많아져.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돈이라든가 혹은 이제 관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관권과 금권이 이제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유당이 딱 이제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니까 좋아, 우리 개헌할 수 있겠다. 법 개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 장기 집권을 도모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을 했을까? 그 개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내용. 계속 노란색이 나오네. 자, 내용.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한 번 했죠. 이제 중간 과정이야. 중간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 중간 정도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연임 중이고 당시에는 연임까지였단 말이야. 4년 연임.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이러한 내용을 만듭니다. 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잖아. 3선 제안을 철폐한다. 야, 그래도 구국의 아버지잖아.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공덕이 있으니까 3번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해줘. 근데 당시에 이걸 이제 반대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국회에서는 정족수의 3분의 2가 오케이, 허락을 해야 그게 이제 가결이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인원을 살펴보면은 203명이야. 근데 203명에 3분의 2를 하면은 뚠뚠뚠뚠 해보면은 135.3이란 말이야. 이 표시 아시죠? 0.3334444 되는 거. 그랬을 때 135명 이상, 그러니까 136명 이상의 표를 확보를 하면은 되는 거야. 그런데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게 135명이 딱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찬성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가 135명이 된 거야. 그래서 부결됩니다. 이 개헌안이. 힘이 팍 상하지. 야, 자유당애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승만 카카 3번 시켜줘야 되는데 이랬는데 135명이 딱 걸린 거야.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자, 요렇게 해서 부결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국회의장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야, 수학에는 말이다 4,4,5입이라는 게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5 이하면은 그건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자, 요거 5 이하잖아요. 버려. 135명만 돼도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갑자기 4,4,5입 요 개헌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안 됐다면서 갑자기 이틀 뒤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가결됐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쌤이 2가지 얘기를 할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선은 사람을 뭐 팔로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뭐 팔다리만 있으면 0.3인 건가? 머리가 잘리면 죽은 거니까 뭐 0인 건가? 아니잖아. 결국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135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136명이 돼야 된다. 3분의 2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뭐 그게 조금 애매하다고 쳐. 너무 0.3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뭐야? 정당한 협의와 절차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딱 꺼낸 거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4.4.5입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이 헌정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과 절차가 무시되었다 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어쨌든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 가결이 되긴 해요. 가결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쓰인다고. 보면은 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의 그러한 많은 행동들이랑은 다르죠.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가 되기도 하고 뭔가 절차적인 행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밀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이러한 2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게 뭐다?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이다 정도까지.
자, 요렇게까지 이제 54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써드릴게요. 발췌개헌. 발췌개헌 요렇게 있고, 그리고 4.4 5.입 사건 요렇게 있고. 자, 그럼 56년, 58년은 뭐가 있을까? 56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제 해도 되잖아. 그치? 4.4 5.입 했으니까 해도 되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뭐다?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 실제로 이건 연도는 1958년에 일어나요. 근데 요 두 개랑 연결이 돼 있어. 56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56년에 드디어 이제 대선이야.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자, 자유당 후보는 누구였는가요? 자유당 후보 따라라라. 자,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 이기붕. 약간 너 누구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당시 이제 이 자유당과 이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서 55년쯤에서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민주당에서의 후보는 누구냐? 바로 신익희. 그리고 또 누군가요? 장면이야. 장면 선생님인데, 자, 이렇게 선수 입장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누구? 조봉암. 약간 근데 좀 마이너. 자, 이렇게 진짜 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구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신익희가 이제 붙게 되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지. 가능성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 이 신익희 후보의 이 표가 어디로 간 거야? 조봉암 후보한테 간 것 같아. 왜? 갑자기 얘가 유효표가 30% 이상이 막 들어가는 거야. 엄청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표를 줄이겠다는 거야. 아, 이승만 대통령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 내려오시죠? 표를 이상하게 한다든가 조봉암한테 줘버린다든가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지. 근데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부족하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야. 자, 장면이 이기붕을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도 이제 명백하잖아. 자유당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선거가 바로 56 대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이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에게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에게 철퇴를 먹여버려요. 누구? 자, 조봉암 같은 경우 위협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인을 해버립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사법살인. 무슨 사법살인이에요? 법원에서 죽여버리거든. 당시 조봉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화통일을 주장을 해. 평화통일. 남북 간에서. 근데 당시 우리나라의 국시가 뭐야? 깃발이 뭐야? 반공이란 말이야. 북한 쳐 죽일 놈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봉암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얘 간첩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진보당 해체시켜버리고요. 조봉암 사형시켜버려. 간첩 혐의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왠지 야당 애들이 지금 이 민주당 애들이 혹은 장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막 비판할 것 같아. 이 국가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 것 같아. 특히 우리 정부의 비난 여론이 가장 강한 누구? 경향신문. 공간이 없네요. 요렇게 쓸게요. 경향신문마저 폐간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진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이라는 거지. 요렇게 싸우다가 겨우 이겼는데 이거 다음번에 기회가 우리한테 올까?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돼. 지금 힘을 갖고 있을 때 죽여버려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60년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선거가 뭐냐? 바로 이따가 배울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는 3.15 부정선거가 되겠다. 부정선거. 자, 요거 연도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60년대예요. 60년대. 가장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의 끝판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자,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똔똔. 자, 이 당시가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할아버지가 엄청 원래도 할아버지였는데 골골 대시는 거야. 이승만에서 그러기 때문에 당시 누가 부통령이 우리나라는 이제 승계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승만에서 이기붕으로의 권력 체계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자유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기붕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장면이었잖아. 얼마나 불협화음이 심했겠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기붕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느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 중에서 최악의 선거 중에 하나야. 진짜 부정부패,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선 뭐 공개투표인데, 자, 2인 혹은 3인 투표. 투표를 하는데 2, 3인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야, 1번 찍으래, 1번. 아니, 너 뭐 왜 2번 찍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완장부대. 잘못 썼다. 자, 이렇게 하고 완장부대. 완장부대가 뭐예요? 이렇게 끼고서 이제 막 1번 뽑으세요. 1번 뽑으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1번 뽑으셨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사전투표. 사전투표. 자, 사전투표는 무슨 말이냐? 선생님, 사전투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미리 표를 많이 찍어 놓는다는 거야. 어디로? 찬성표로. 이기붕 만세.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막 뭐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긴 했는데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막 태워버린다든가 뭐 땅속에 묻어버린다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어 봐.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배울 무슨 혁명? 바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와 그리고 자유당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 4.19 혁명. 자, 우리 4.19 혁명 같은 경우는 뭐 연도 따로 써야겠죠? 쓰면은 1960년이 되겠지. 자,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일어났는가? 자, 1번 배경. 중요합니다. 4.19 혁명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히 현대사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로 3.15 부정선거. 이거지. 선거. 그러니까 아니 선거를 이렇게 개판으로 친 적이 없습니다. 두세 명씩 같이 들어가가지고 주여. 자, 3.15 부정선거 정말로 이렇게 이러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기도 했죠.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무슨 말이에요? 쌤이 아직 이제 경제 파트는 안 건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경제였냐면은 원조 경제가 있었습니다. 원조 경제. 우리가 뭐 6.25 전쟁 이후에 뭐가 있었겠어? 다 불타고 없어졌지? 그래서 미국에서 뭐 많은 그러한
생산물들을 이제 받게 됐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 들어갔어.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뭐야? 원조를 하는 미국이 이걸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또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50년대 후반 되면서 미국이 이 원조 경제의 이 물품들을 굉장히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뭐 무상으로 베풀었던 거를 이제 나중에 너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약간 여러분들 뭔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에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항상 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나중에도 또 나와. 자,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결국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해. 야, 이거 뭐야, 지금. 응? 아니, 투표를 하는데 왜 지켜봐? 당신들은 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시위대를 공격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 이름도 가슴 아픈 김주열이요. 자, 이 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고, 마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종이 되고 그냥 이제 좀 시간이 흘러. 왜냐면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뭐 장관을 경질을 시켜버린다든가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요게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고1 학생. 이 시체가 어디로? 마산 앞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게 된다라는 거지. 언제? 4월. 글씨가 너무 빨라져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당시의 국민들의 마음, 특히 이제 마산에서의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전개. 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요 안에 공산당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산당이 남한을 혼란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빨리 잡아들이자. 야, 지금 니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시위가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지. 뭐가? 4.19 혁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 시위대를 어떻게 하느냐. 자, 당시에 경무대로 가는데 경무대가 지금의 이제 청와대입니다. 그랬을 때 요걸 경찰들이 공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에 차오르게 되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 야, 군인들 나오라 그래. 계엄령 선포하고요. 계엄군을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다. 자, 수많은 대학 교수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 학생들 심지어 뭐 이제 초등학생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이 4.19 혁명을 전개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제 막 경찰들 뭐 사람들 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승만 하야를 하게 된다는 거죠. 21일인가요? 26일이죠. 자, 4월 26일을 기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모습까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얘기에 의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날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 마이크.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좀 많이 놀아났던 것 같아요. 약간 얼굴마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권력을 잡고 싶었던 그 주변에 있는 영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이용한 거지.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나빴고 이 장기 집권을 하려는 노력 자체는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국민들에 의해서 이 정권이 뒤바뀌게 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의 의의가 뭐냐면은 바로 최초의 반독재를 위한 민주 항쟁이었다라는 거지.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최초는 여러분들 알죠? at first. 그리고 이제 독재 체제에 저항한 민주적인 사람들이 주도한 항쟁이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무슨 국가인지를 보여준 거지. 언제? 최초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이제 뭐 부마 사태라든가 뭐 다양한 민주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시기를 떠오르는 거야? 항상 바로 4.19를 떠올리는 거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삼촌이, 우리 형이 이때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켰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4.19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배경, 전개과정, 의미. 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민주화 항쟁 이후에 어떠한 정권이 나왔고 또 그 정권을 누가 무너뜨리고 독재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